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좌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아주 간단해. 내가 갖고 있는 걸 팔 거니 안 팔 거니 밖에 없어요. 판단하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동생에게, 제 친구에게 말한다면, 야, 지금 현재 반등이 온다면 어디에서부터 올 것인가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대표님. 보여주셨어.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뭐 장도 안 좋고 약간 배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 나도 유튜브에서 좀 약간, 내가 원래는 좀 약간 이성적인 방송을 하는데 어제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 힘드시죠? 뭐 이런 말도 많이 했고, 또 오늘 장중 시황에서는 또 내가 너무 그런 말만 하면 좀 희망 고문인가 싶어서 좀 더 그래도 객관적이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갑에서 인격이 나온다는 말이 딱 맞는 게, 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뭐 유튜브 댓글도 다 기분이 좋고. 근데 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댓글에다 화풀이 하는 분들이 또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나는 뭐 그럼 뭐 보면 또 기분 좋나? 그래서 좀 최근 며칠 동안 안 좋았던 유형의 댓글에 대해서 제가 진짜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건 이제 내가 진짜 악플 대처법이에요. 저는 뭐 그냥 한두 번 들어오는 거 그냥 지우면 되는데, 최근 며칠 동안 몇 개의 글이 보였어요. 장도 안 좋은데 웃기지 마라. 몇 분 있었습니다. 장도 안 좋은데 자꾸 장난치고 농담하고. 근데 그거는 제 주식 철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무슨 인상 쓰고 걱정한다고 무슨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주식에서는 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기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장이 좋을 때는 그냥 저도 딱딱하게 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로 좀 더 텐션을 높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쓰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뭐 미쳤다고 써.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쓰겠어. 뭐 이거 스키장도 아니고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여기서 왜 쓰겠어요. 그죠? 웃기지 말라며. 그래서 지금 인상 쓰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또 뭐 주식 전문가가 뭐 저렇게 장도 안 좋은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해. 그럴까봐 지금 사실 답변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은 주식에서는 기법도 중요하고 시장 판단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들어갈 때야 나올 때야 고민할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인가. 어찌 보면 이번 하락장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내가 주식을 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 또는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자꾸 승질만 내고 댓글에 화만 내시면 안 되죠. 뭐 내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 유튜버로서 특히 주식은 심리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웃기는 아이템을 갖고 웃기는 건 할 생각입니다. 책 광고 마라. 이것도 진짜 좀 그래요. 왜냐면은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장도 안 좋은데 책 광고하냐? 아니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제가 매일매일 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인물이다. 왜? 저는 막말로 전업 투자를 해본 적도 없어요. 왜? 나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 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 자격증도 땄고 지금 법인도 3개나 하고 있고 전업 투자보다 더 열심히 주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책을 여태까지 이만큼을 썼습니다. 제가 요번에 책을 한 권 낸 것도 아니고요. 책을 이만큼을 썼어요. 제 가슴 둘레만큼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 중에 개정판도 섞여 있으니까 개정판을 제외하면 4권을 썼고요. 개정판을 합치면 6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새 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소개도 하고 베스트셀러 가고 싶은 욕심도 있으니까 안내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주식 채널을 운영하는데, 주식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주식 책을 냈는데 책을 광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장이 안 좋으니까 광고하지 말라고 하시면 좀 섭섭하죠. 저는 장이 안 좋은데 매일 영상을 찍고 있는데, 무료 동영상을 매일 찍고 있는데, 무료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 유튜버 주인장이 쓴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싫으시다면 솔직히 댓글을 다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안 보시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랑 안 맞으시면 안 보시면 된다고요. 그 마지막, 야 너는 이런 장에서 수익 나니? 이것도 제가 진짜 말씀드릴 거 있어요. 찾아보시면 알아요.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 9월, 10월쯤에 제가 선물옵션 계좌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다. 근데 저는 원래 파생 상품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파생 상품을 하고 10년 이상 거의 15년 가깝게 파생 상품을 해왔고요. 포지션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장이 좋을 때는 선물 매수, 품매수가 좋은 거, 품매도가 좋은 거고 또는 콜매수가 좋은 거고, 장이 안 좋을 땐 선물 매도, 콜매도 또는 품매수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저는 이런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장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위험 해지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영상을 몇 달 전에 찍었거든요.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익률이 다 90%, 80% 나고 있고, 이게 지금 2월물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걸 대부분 1월 달에 산 거거든요. 그럼 1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그것도 이건 평가손이에요. 벌써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4, 5억 벌면은 잘 버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주식으로 수익 인증해. 아니, 저는 5% 공시도 이미 한 적 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로 라이브를 찍었던 이유가 있다고. 제가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 종목 어떤 게 있는지를 노출을 시키면 안 좋다라는 얘기죠. 여러모로.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상관없잖아요. 또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중국 주식 오픈시켰었어요. 해외 선물도 오픈시켰었어요. 국내 선물 옵션도 오픈시켜요. 그리고 저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주식 오픈시킬 거라니까요. 한국 주식을 제외한 모든 거를 다 오픈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뭐를 인증을 안 했대. 수익률 대회 우승하고 5% 지분 공시하고 중국 주식, 선물 옵션, 해외 주식 다 오픈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한 달에 5억씩 버는 선물 옵션 계좌 보여드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굳이 왜 그걸 또 보여드려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수익 인증 안 한 유튜버 거 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익살스럽게 하는 게 싫으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책을 광고한다고요? 그럼 제가 쓴 책을 제가 광고하지 누가 광고해요? 안 보시면 돼요. 수익 인증을 한 사람 것만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냉철하지 않은 것들을 보았을 때, 이번엔 되게 주식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댓글을 쓰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100%는 없으니까 90%의 확률로 주식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꾸 화내는 거죠. 야, 넌 장도 안 좋은데 책 광고해? 장도 안 좋은데 니는 지금 잘하고 있니? 장도 안 좋은데 자꾸 웃기고 있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마인드는 어쨌든 주식은 롱텀으로, 힘들 땐 롱텀으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 이겨내려는 철학, 주식에 대한 철학,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 포트폴리오를 내가 확실히 구축하고 있고 종목 선정을 탑다운을 하고 있고 업종을 잘 선택했다면 지금 지수가 역대급으로 빠졌는데 내 하락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어려운 수학 시험이 나왔을 때 40점 맞아서 죽고 싶었는데 1등일 수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오늘까지 하락한 게 지금 몇 퍼센트가 하락했냐면, 코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지금 14%에 육박했습니다. 13.98이에요. 그럼 적어도 1월달 동안 코스닥 종목 평균이 14%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이. 그럼 어떤 계좌는 10%가 빠졌을 수 있고 어떤 계좌는 20%가 빠졌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 15% 빠졌는데 15% 평균 빠진 거야, 평균. 그러면 그 평균 빠지는 것조차도 내가 이겨내고 싶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파생 상품에서 승부를 보시던지, 아니면 적어도 현금 비중으로 조절해야죠. 현금 비중. 작년에 제가 좀 이렇게 전저점 깰 만한 위기 앞두고서 지금 좀 장이 불안하네요, 이런 말을 그렇게 자주 드렸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금을 모아두셨던지 또는 모은 걸 다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으로 나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현금 비중은 몇 퍼센트가 좋은가요? 이런 거에 대한 대답도 엄청 많이 했어. 현금 비중이 몇 퍼센트가 좋으냐라는 건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이 나오면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추세 매매자니까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이 많겠죠.
그러면 손절매라도 저는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현금 생기면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약세장에서 사고 싶은 종목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 비중이 쌓이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대답, 그 쌓인 현금 비중은 언제 들어가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쌓인 현금 비중이 만약에 있다면, 없다면 지금 액션을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주식만 하는 분들은 현금 비중이 없고 있고의 차이예요. 그러면 현금 비중이 없다면 액션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갖고 있는 종목을 팔던지 갖고 있던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어라는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제 책에도 여러 번 썼지만 저는 니버의 기도문을 좋아한다니까요. 신이시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인내심과, 못 바꾸니까 참아야지 뭐.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지 바꾸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저는 그 기도문 정말 보자마자 반했거든요. 주식 투자자는 너무나 그걸 지켜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바꿀 수 없는 게 뭔지 구별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좌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아주 간단해. 현금 100%라면 내가 갖고 있는 걸 팔 거니 안 팔 거니 밖에 없어요. 판단하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동생에게, 제 친구에게 말한다면, 야, 늦었어, 팔지 마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왜? 1월 하락률이 너무 커. 지금 1월 하락률이 14%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지금 높여야지는 늦었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건대 더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어차피 여태까지 그럼 액션 왜 안 취했는데, 왜 안 취하고 15% 빠진 시점에서 현금 비중 높이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제가 이미 예전에 약세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생 상품이라도 공부해보세요 해갖고, 만약에 그때 공부했으면 지금 막말로 논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현금 비중도 없으시다며. 그럼 없으면 제가 보기엔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늦었다. 손절의 수준. 왜? 하락폭이 너무 크니까. 자, 그 다음 현금 비중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액션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그 현금을 언제 쓸 것이냐의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이미 조금씩 들어가신 분 있었을 것이고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갔다면 오늘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률. 첫 번째 근거는 하락률이 세요 지금. 코스닥 14%는 여러분들이 월봉 차트를 볼 줄 아시면 보시란 말이에요. 코스닥을 월봉 차트로 200월 동안 보면 금융위기 때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코스닥 월봉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건 금융위기 이후에 2018년 10월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랫골이 만들 것 같은데, 근데 못 만들면 확률적으로 내가 진 거죠. 확률적으로 90%에 걸었는데 발생하기 힘든 10%가 발생한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현금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 들어갔거나 뭐 내일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등이 온다면 어디에서부터 올 것인가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FOMC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 FOMC에서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계니까 또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시장 컨센서스에, 시장의 합의점, 시장의 예상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멘트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그리 매파적 발언이 강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나스닥이 망가졌잖아. 나스닥이 지금 12% 망가졌잖아요. 1월 한 달 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10%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의 하락률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물론 올해 하긴 하겠지만. 그다음 이제 두 번째의 변수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이죠. 근데 이제 주식 20년을 하면서 예전에 뭐 걸프전, 90년대 초반이었죠. 걸프전 이후에 중동에서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라크, 뭐 오사마 빈라덴, 뭐 이라크, 또는 국지적인 이런 발발들. 사실 러시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러시아의 인근 나라에 대한 이런 관계성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 중국도 인접 나라들과의 국지적인 발발들, 또는 중동, 러시아, 중국, 중동, 이런 지역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 우리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강한 나라죠. 왜? 북한하고 대치 상황이잖아. 그래서 제 20년의 기억에 이런 전쟁 리스크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길게 막 몇 달을 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찌됐던 꼭 주식 투자자로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국제 정세 측면에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된다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진짜 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대사관도 빠지고 영국 대사관도 빠지고 미국의 뭐가 전력이 그쪽으로 가고 뭐 이런 기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진짜 쐈을 때 빠른 해결책이 나오겠, 빠른 휴전, 빠른 해결책. 그러지 않으면 뭐 인류가 뭐 3차 세계대전을 갈 건가? 모르겠네요. 코로나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했는데 2년이나 있는 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무슨 2년 동안 갈 수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어쨌든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타이밍에서 지수에 대해서 야 더 빠져, 지금보다 더 빠져, 연말에 봐서 더 빠져 있을 수도 있죠. 다만 단기적으로 2월 설 지나고 뭐 2월 초, 2월 중순, 2월 말은 제가 보기엔 반등은 이미 되어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수준일 확률은 높다고 봐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의 위치는 굉장히 중기 하락이 계속되고 있었던, 그래서 7월부터 1월까지 한 7개월 동안 중기 하락이 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단기 하락이 가속화가 됐다. 그래서 중기 하락은 금리 인상 때문이었다면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기름을 부었다. 근데 그 기름을 분 거는 결국은 불에 기름을 불면 푹 하고 불이 나지만 또 훅 하고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저는 긴 재료는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 금리 인상은 예견돼 있었던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또 이번 주에 있는 FOMC에서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지만 이렇게 단기 급락에 금리 인상이 단기 급락으로 영향으로 막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흘러내리는 역할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단기 급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금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지수를 이렇게 오래 설명했는지 알아요? 지수보다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보다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지수가 중요한 시기예요. 왜? 등락현황 보시면 아시잖아요. 등락현황 오늘 거래소 오른 종목 500종목, 코스닥 오른 종목 130종목. 200종목이 안 되네요. 200종목이 안 올랐으니까 2000종목 중에 200종목이 안 되니까 10개가 넘는 종목, 뭐 11개, 12개 중에 하나 오른 거죠. 종목 뭐가 중요해요? 다 떨어졌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오른 종목이 메리츠 화재 하나가 55위에 하나 있고 그 55위까지는 하나도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이런 날 흔치 않아요. 코스닥은 그나마 거래소보다 나네요. 그쵸? 뭐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 원익 IPS, 컴투스 이렇게 좀 플러스 난 종목들이 좀 있다. 심텍 뭐 이렇게.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11개, 12개 중에 하나 올랐으니까 사실 대형주 오늘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거래대금에서 이렇게 지수가 중요하다는 시기의 특징이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거래가 많이 되죠. 왜? 다들 지수에 베팅을 하니까. 뭐가 올릴지는 모르겠어? 나는 반등 가능성 지수.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가 올라가는 거 2배. 또는, 지금 나 위험 관리해야 되는데 나 선물도 모르겠고, 그래, 알았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떨어질 때 수익 나게. 그래서 떨어질 때 수익 나게 간 쪽은 곱하기 2니까 5% 수익을 났고, 오르는 쪽에 건 사람은 역시 곱하기 2니까 4.7 떨어졌고. 그럼 종목은 모르겠지만 지수에 대한 베팅을 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또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1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저것들 말고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대금 보세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코덱스 코스닥 150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지수 관련 ETF 상품을 많이 매매하고 있다. 그럼 지수의 움직임의 예측은 우리나라 전문가 중에 내가 1인자다. 왜? 안 믿으려면 믿지 마. 실컷 말했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매일매일 지수 연구하는 사람 있어요? 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중에서 지수 연구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매일 지수 연구했는데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매일매일 지수를 연구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아까 대강 말씀드렸고 거래대금도 지수 관련 ETF들이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 드렸고 오늘 상한가 종목은 3개 나왔는데 뭐 이런 장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탑 30도 6%, 5%대예요. 6%, 5%대에서 그 이상 오른 종목 중에서 상승률
의미 없어요. 오늘 장중에 뭐 하이스틸 보면 아시겠지만 철강 관련주들이 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원자재값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이제 철강 관련주도 좀 올랐고 국순당이 7%나 올랐네요.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향상 기대.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들이 다 뭐 인플레이션 또는 원자재 급등 뭐 이런 관련주들이니까 또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또는 가스 가격 상승, 유가 가격 상승 이런 쪽이니까 가격 상승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한 게 이제 곧 있으면 2년 가깝게 되겠네요. 제가 보혜 씨랑 같이 시작한 게 6월, 7월 이렇게 되니까 2020년. 그래서 한 1년 반 되는 시간 동안 그래도 20만 가까운 구독자가 생겼고 제가 뭐 등산 영상도 올리고 또는 뭐 우리 회사 분들하고 뭐 승마를 하거나 뭐 이렇게 기획해서 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지만 주로 올리는 메인 영상은 매일 마감 영상이죠. 제 매일 마감 영상은 큰 틀에서는 매일 똑같다고 보면 돼요. 매일 라이브, 매일 상방송과 같은 느낌으로. 왜냐면 보혜 씨가 편집을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매일매일 다른 말을 일정한 틀에 맞춰서 지수를 설명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설명하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설명하고 상승률 상위 종목을 설명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랬습니다. 이 말을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10,000명 이하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따라다니신 분들 6개월 동안 따라다니신 분들, 이제 막 들으신 분들, 다 접하는 강도는 다르겠죠. 근데 확실한 건 오래 들을수록 제 말에서 얻는 팁은 분명히 많다.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막 보시고,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보신 분들이, 쓸데없이 웃기냐? 뭐 책 광고를 하고 있어? 장도 안 좋은데. 아니면 뭐 너는 수익 인증 하느냐? 아직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약간은 예의를 좀 해야지 서로 소통이 되는 건데 막 반말하고 욕하고 그런다니까 기분 나빠갖고 나 호랑이상이야 걸리기만 해야지. 지수는 빠졌고 장이 안 좋았지만 그래서 지수 관련 ETF가 움직일 정도로 지수가 중요한 시기라는 거는 여러 곳에서 증명이 되고 그럼 지수가 중요한 시기니까 지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저는 1월 달에 하락폭이 너무 크다. 반등은 아주 가까워졌다. 그 반등의 기회는 결국은 이번 주에는 FOMC에서 야 나스닥 이렇게 박살났는데 뭐 얼마나 외파적 발언이 나오겠어.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과거 제 20년 동안의 기억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떨어졌던 기억들을 기억해 본다면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미국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고 지금 10년에 한 번 빠지는 정도의 하락이라니까요.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나 무시 못할 건 또 확률을 제끼는 어제 제가 흑조 보여드렸죠. 블랙스완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반등은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보혜씨 오늘 편집 좀 잘해줘. 네. 악플 더 많아지는 거. 보혜씨가 이렇게 이쁘게 잘해줘. 몰라 나도 몰라.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 어젯밤 미증시는 화끈한 양선 마감을 했는데요. 시초가 마이너스 2%, 장중 저점 마이너스 5%, 종가 플러스 0.63%로 엄청난 길이의 몸통과 아랫꼬리를 만들었네요. 변동성이 매우 컸던 하루이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심리가 장후반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우리 증시는 11시 현재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2%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7% 하락하며 코스닥의 1월 월간 하락률은 마이너스 13%가 넘었네요. 지금 지수의 위치를 정리하면 작년 6월 말 고점 이후 8월, 10월, 11월, 올해 1월 현재 4번의 저점이 계속 전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이평선의 위치는 완전 역배열이 된 지 오래입니다. 6개월 이상 흘러내렸으니 중기하락 시기이며 특히 올해 1월은 중기하락 중 단기하락이 과한 구간이네요. 그 하락폭이 너무 커서 반대로 단기 반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떨어지는 지수는 없으니까요. 빠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부터 최악으로 늦어진다면 설 연휴 이후라고 생각되는데요. 반등의 열쇠는 사실 금리 인상 재료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료가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니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봅니다. 평화적인 국적 타결이 베스트일 것이고 실제 침공이 일어난다면 침공 이후 얼마나 빠른 수습이 나올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전쟁 위기에서의 지수 급락은 생각보다 빠른 지수 회복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에서 금리 인상 측면과 러시아 리스크를 구분하고 러시아 리스크에 의한 하락은 생각보다 빠른 회복 가능한 하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지만 LG화학,
삼성 SDI 등 2차전지, KB금융, 신한지주 등 금융주 할 것 없이 하락폭이 큰 상태이며 NC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주가 플러스인 것이 눈에 띄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상황은 아닙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는 거래소보다 조금 나은 상황인데요. 게임, 엔터주, 반도체 등이 선별적으로 플러스권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등락 현황을 보면 거래소와 코스닥 상승 종목 합해서 200종목이 조금 넘으니 오늘도 10종목 중에 한 종목 오르는 날로 지수 급락장에 버티는 장사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한가 두 종목의 상승률 탑 30의 상승률은 5%대입니다. 역시 매우 취약한 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6개월 이상 흘러내리는 중기 하락에 단기 하락이 겹치면서 투심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단기 하락의 폭이 역대급으로 과한 상태이기에 반등이 나올 시기가 가까워졌으며 재료적으로 금리 인상보다 현재 단기적으로 더 큰 악재로 부각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과거의 경험상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향을 쓰면서도 계속 떨어지는 지수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제 글이 혹시 막연한 반등 기대감을 주는 희망 고문의 글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도움이 되는 글이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사실 이런 폭락의 시기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보유 종목 매도, 추가 매수, 현재 상태 유지, 셋 중에 하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언제나처럼 이런 시기라고 투자가 크게 달라질 건 없단 뜻입니다. 다만 우리의 심리가 많이 달라져 있고 불안한 상태가 된 것일 겁니다. 심리를 가다듬고 냉정하게 합리적인 선택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화이팅! 모두 성공 투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성장주의 투자하라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성장주의 투자하라, 2부는 슈퍼개미의 실전 투자 노하우, 3부는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성장산업 8가지 산업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슈퍼개미로 불리우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한 만큼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8가지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성장 산업 8가지 산업과 각 산업에 제가 좋다고 생각한 탑픽 종목 3가지씩 24개의 종목이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쌓은 지식 그리고 경험을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화이팅!